삶을 살다 보면은 순탄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연구한 논문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요양원에서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런 걸 연구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저는 1935년생 대구에서 출생해서 이화대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임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강연이라든지 그리고 저술 활동, 그런 걸 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인이 되면은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만나는 정서들인데,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나갔던 세월에 대한 이제 아쉬움이라든지, 또 후회라든지, 또 자랑스러움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반성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제 기간보다는 인생의 기간이 과거보다는 짧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게 더 커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아니면 이제 마지막 요양원에서 생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느끼는 점, 그런 걸 이제 연구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다시 이제 인생을 살 수 있다면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런데 거기에서 상위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되돌아보세요. 지금 활발하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길을 걷더라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고, 또 세상을 살자면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일은 또 하지 말아야 되고, 제약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첫 번째 꼽는 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유라는 것을 그런 규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기 생각대로 창의적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살아가자면 나 이외의 사람도 인식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의식하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제약 같은 걸 생각한 게 아닌가. 두 번째로는 좀 풀고 살고 싶다는, 맺힌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학술적으로도 많이 증명된 얘기예요. 한국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연구한 그 논문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국내 학자들도 있고 외국 학자들도 있고, 근데 외국 학자나 우리나라 학자나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한국인의 특성이 뭐냐 하면, 하나가 뭐냐면 정서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성이 발달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도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소한 말 한마디, 또 사소한 표정 하나, 여기에도 우리가 감정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으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논문을 보면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게 뭐냐 이러면, 한국 문화의 대표는 한의 문화라고 그래요. 맺히면 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에 가까운 그런 분들도 회상해내는 두 번째 서열에 오른 것이, 다시 산다면 풀고 살고 싶다, 맺힘이 없이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누고 살고 싶다고 해요. 이건 참 너무 좋은 말인데, 나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봉사하잖아요. 봉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은 첫째 떠올리는 것이 금전적인 거예요. 나는 봉사할 만큼 돈의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돈이 봉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봉사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봉사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사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고받는 것. 이제 그렇게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움켜쥐고 살아왔던 게 후회스럽다, 그런 뜻으로 아마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세 가지는 뭐 연령에 관계없이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순탄하지 않아요. 왜 순탄하지 않느냐면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했다고 해서 내일 그 일이 나오면은 내 경험을 가지고 또 부딪혀 봅니다. 부딪혀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는 방법을 내가 터득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 쌓이는 게 이제 내 습관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부딪혀도 안 되면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제 생각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간섭이 너무 많아요. 우선 부모 자녀 간으로 한번 좁혀봅시다. 부모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대로 살면은 성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착각하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내가 살아온 세월보다는 내 자녀가 살아갈 세월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걸 가지고 그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무 간섭한다면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한 예로 나는 올드보이,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농경인 사회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족, 부모, 자녀 관계로도 자녀가 일정한 어떤 습관을 터득할 때까지는 부모의 설하에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이 선택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경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사회는 많이 발전했어요. 저는 이제 나이 많이 들고 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이 텔레비에서 한번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는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내가 배운 바탕은 뭐냐면 절약하고 살아야 돼요. 절약하고. 그런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비가.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자, 소비가 미덕이라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한데 그것을 저축하기 위해서 돈만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축하는데 재미가 있어가지고 모으기만 모으지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축도 필요하지만은 저축과 동시에 소비가 미덕이다 하듯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좀 균형 잡고 행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제가 맡아서 치료하는 환자들을 보면 들어온 것을 움켜쥐고만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평형되게 들어오고 나는 것을 익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젊을 때 저축하는 거는 좋지만은 저축만 하는 만자를 떼버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훈수를 둘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명언으로 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다른 사람이 관대했다면 나한테도 관대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관대하고 나에게는 더 엄격하라. 그거는 교훈적인 의미는 되겠어요. 나에게 너무 엄격해가지고는 강박증 환자가 돼요. 조금의 융통성도 없다면은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떤 대인관계에서 서로 사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어떤 빈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만만히 여기는 구석이 있어야 사람이 붙어요. 근데 바늘로 이마를 찔러서 피도 안 나올 것 같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건 너무 완벽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완벽성을 갖는다면은 곁에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붙지를 않는데 어떤 소통을 하나요? 그래서 나에게 엄격한 거는 좋은데 바늘로 찔러서 피도 안 나올 정도로 엄격하다? 그거는 자기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완벽한 것 비슷한 수준에는 갈 필요가 있지만은 완벽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의 융통성이 있는 관대함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는 자기한테는 엄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타인의 잘못이라든지 사회 기준에 안 맞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 그 사람들을 선도할 수가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관대하라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말을 더 보태자면 자기한테도 좀 관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갓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향후 100년은 살아야 돼요. 참 긴 세월이죠. 또 태어나서 100년을 가까이 살은 사람은 또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월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이제 그런 적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건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오랜 환자들하고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3년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명백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을 여인에 감염되지 않고는 그 병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증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해요.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하듯이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를 축소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 경험상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선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환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요.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딱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말이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거기에 강력히 접착이 돼 있으니까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것이 지나가는가, 어떤 기회가 지나가는가, 어떤 행운이 지나가는가, 어떤 즐거움이 지나가는가, 이거는 보이지를 않아요. 거기에 강력히 집착되어 있는 하나는, 이제 그런 환자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그 다가올 것을 가상해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닥치면 닥치는 대로 우리가 또 적응을 하면 되는 일인데,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만일 그게 온다면, 만일 그렇다면, 이거를 전제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지난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물론 생각이 떠오르죠. 떠오르긴 하지만 그게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 매몰되지 않아야 내한테 지나가는 여러 가지가 보이지. 거기에 딱 집착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눈을 딱 가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눈을 가린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상황, 트라우마 이런 데 이제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난 양만큼 내 앞을 지나가는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것 가운데 내가 잡으면 그게 내 것이 되잖아요. 미래는, 사람들은 모두 막연하게 미래를 멀리 잡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내일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저 세상을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그런 저인데, 자기는 먼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이런 생각하니까 또 뭐 어떤 불안이 생기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조금만 벗어날 수 있어도 좀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성공이라는 걸 뭐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이런 걸 하고 싶다 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질 수 있는, 갖추어야 될 여러 조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따르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산악인들에게는 성지예요. 근데 이제 그게 트레킹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기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그 등반대가 있어요. 등반대의 표정을 보면, 아, 이 등반대는 성공했구나, 이 등반대는 실패했구나, 그것을 표정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분들에게는 심각한 이제 영향을 주나 봐요. 내 후배인데 77년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에베레스트를 올라간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 내 후배는 첫 번째 공격에 가서 정상을 몇십 미터 앞을 두고 더 전진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실패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고상도시가 올라가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위로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바꿔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30m를 놔두고 실패했다 이러지 말고, 나는 8,820m까지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8,820도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갖고 있는 기록은 거기서 비박을 했어요. 비박을 해서 생존한 사람도 기록에 없어요. 그런 기록을 많이 세워놓고도 실패했다는 건,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를 한 내용을 보면은 그만큼 또 뒤집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원하는 성공의 정점에는 가지 못했지만은 그까지 근접했어요. 그러니까 근접했다는 생각을 내가 자인하기 시작한다면 실패는 거듭할수록 뭐겠어요? 성공에 다가가는 좋은 경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했던 정점에는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까지는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발짝 앞으로 나간다면 그게 계속 진행형의 성공이 아니겠어요? 그런 걸 한번 권해 봅니다. 내가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어떤 삶을 좋겠는가 하는 것을 내가 회갑 때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회갑 때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궤적을 남겼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얼마가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주어지는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내가 60세 되던 때 내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지내온 거는 그건 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내가 살아갈 거는 얼마를 살아갈지 모르지만 조금 계획적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반기가 내 생애 또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적응하느라고 옆을 둘러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정년퇴임을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신과를 하다 보면 물론 정신의학적인 원인도 있고 어떻게 치료하면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는 자각을 했어요. 그럼 누가 영향을 주냐? 가족이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가 영향을 주고, 또 그 사회가 이루어 놓은 국가가 영향을 주고, 그런 국가적인 이념도 다 다르니까 이제 그런 잡다한 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심성만 연구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문화적인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고려사이버대학 문화예술학과에 내가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물론 그거는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체험적으로 다 했던 건데 학문적으로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는가를 내가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것을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어릴 때는 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를 위해서 공부했어요. 부모가 학교 성적을 좋게 받아가지고 가면 나를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 듣는 맛에 이게 내 실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내 재미는 따로 없어요. 내가 궁금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서 그런 자각이 조금 생기기는 했는데 그래서 실천은 내가 못했는데 막상 그런 의무적인 공부, 내가 궁금해서 내 스스로 창의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공부, 이런 건 내가 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퇴임하고 나서 고려사이버에 들어가니까 점수 잘못 받았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죠. 학점을 못 땄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죠. 또 공부 잘한다 하는 사람도 없죠. 못한다 하는 사람도 없죠. 그게 내 마음대로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너무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런 만족도 있으니까 궁금증이 자꾸 생겨요. 자꾸 생기니까 탐구를 하고, 그러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나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년퇴임하고 나서 내가 공부한 거는 내 마음대로 공부한 거예요. 내 자유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내가 창의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어떤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고방식인데, 내가 그 스웨덴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평생교육 개념이에요. 학교에 들어갔다가 아르바이트해서 살고 싶으면 학교를 그만두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직업을 갖고 싶으면 직업, 또 결혼해서 살고 싶으면 결혼, 그러다가 또 문득 생각나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이게 학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통해서 어떤 학점을 이제 따게 되면 그때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도 졸업하고 말이야. 우리처럼 말이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뭐 이렇게 딱 규격화되어 있지를 않는 걸 보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제도적으로는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그런 제가 선택했던 그런 사이버 대학 같은 거는 아주 넓게 여러 강좌가 우리에게 개방돼 있잖아요. 공부해보세요. 공부하면
공부도 재미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이론화를 할 수 없었다 뿐인 거지 체험적으로 내가 다 공부한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끊임없는 공부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궁금증이 있으면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찾아 들어가는 거. 그게 공부예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